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궤도선 다누리가 계획보다 이틀 빨리 달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다누리는 내년 1월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인 과학 임무 수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R&D에 2027년까지 25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2023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민관이 총력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하고 첨단 바이오와 양자 등 핵심 기술을 중점 육성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년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원안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과학의 바탕을 둔 원자력 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수학자 허준이의 필드상 수상 등이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올해 10대 과학기술 뉴스에 선정됐습니다. 또 한국 첫 달 탐사선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성공과 국산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시험 비행 성공 등이 뽑혔습니다. 10년 뒤에 의사 부족 현상이 모든 진료과 전체로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지만 의사들의 반발은 여전해 의대 정원을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보다 13.8%, 주간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20.7% 늘어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중증 사망자 수는 통상 확진자 발생 초기보다 2, 3주 늦게 반영되는데 최근 몇 주간 확진자 수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인 것에 비해서 위중증 사망자 수 증가폭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서도 검사를 받지 않아 확진 판정을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확진자 통계가 현재 유행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여름 이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에서 검출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검출률이 꾸준히 줄며 우세종에서 내려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BA.5 검출률이 12월 둘째 주 52%에서 지난주 46.1%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넷째 주 국내 검출률 50%를 넘으면서 우세종이 된 이후 약 5달 만입니다. 반면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린 BA.2.75의 세부 계통 변이인 BN1 검출률은 12월 둘째 주 20.6%에서 지난주 24.4%까지 높아지며 BA5 다음으로 많이 검출돼 새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에서 유행 중인 BF7의 검출률은 4%에서 3.7%로 소폭 낮아졌는데 단 해외 유입 사례만 따지면 3.8%에서 5.4%로 높아졌습니다. 방역당국이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특성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BF7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특성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면밀하게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단장은 중국발 유입 확진자 중 검체 상태에 따라 가능한 경우 모두에 대해 전장 유전체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단장은 이어 중국을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는 30일 중국에 대한 조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미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또는 입원 기간 중에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 비용이 새해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생활지원비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하되 기준은 2023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급 휴가비도 올해처럼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일 4만 5천 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합니다. 다만 국가, 지자체 등 재정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외 규정 등을 삭제해서 소득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모두 격리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제한해온 자국민들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을 내년 1월 8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국 국민의 해외 관광, 친구 방문을 이유로 한 일반 여권 신청 접수 및 심사 허가를 질서 있게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관리국은 또 관광 및 비즈니스를 위해서 중국 본토 거주자가 홍콩에 갈 때 필요한 허가증의 처리도 내달 8일부터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일반 비자 연장, 재발급 신청의 접수 및 심사 승인을 같은 날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한 빗장을 점점 풀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도 코로나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응급전화 요청이 평소보다 30%가량 증가하고 병원의 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병원. 밀려드는 환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난 7일 방역을 완화한 이후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가 코로나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按照目前情况来讲的话，这个每个人都有可能会被感染，这个已经是没办法避免的。 상하이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응급전화는 전주보다 30%가량 증가했습니다. 실제 구급차는 5천 건 넘게 출동했습니다. 하버드대학 연구진은 중국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12억 명이 감염하고 6개월간 15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도시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감염병 관리 등급을 A에서 B로 낮추고 입국자 의무 격리도 다음 달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부 방침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就医院那人呢都堆的都堆满了，都急诊室坐满了都没人管，所以说现在是有这个问题，反正就是。 最早的时候疫情确实死亡率是挺高的，但现在疫情相对来说死亡率已经降下来了。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급전환하면서 전 세계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14억 중국의 대규모 감염과 개방 정책이 새로운 변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내년 1월 춘제 민족의 대이동 이후 의료체계 대응이 1차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30대 남성의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우울증은 물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건데요. 경제적인 이유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각종 모임과 야외 활동 등이 줄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30대 남성은 가정과 일 모두에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랑 어디 놀러 갈 때도 이제 좀 제한되다 보니까 영업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이런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도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코로나를 겪으며 정신 건강이 가장 나빠진 것도 30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유행 전후 우울장애 유병률을 비교해보니 30대 남성이 전체 성인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장애에서 그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경우도 30대 남성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1년 이내에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30대 남성은 2019년 조사 때보다 6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경제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해야 하는 시기에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거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집값 등이 급등한 뒤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겁니다. 경제력에 가장 민감한 나이이기도 하고 그 자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그 시기가 보통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너무나 업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거죠. 거기로 인한 우울증 그리고 심하게는 자살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병원으로 굉장히 많이 찾아오십니다. 또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공감과 소통,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가 사라진 것도 정신 건강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청은 이번 조사로 30대 남성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우리나라를 세계 7번째 우주 발사체 보유 국가의 위상으로 올려놓은 누리호. TV 화면으로만 보던 누리호의 실제 엔진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다면 느낌이 다르겠죠. 네, 국가 출연 연구원들이 한 해 동안 땀 흘려 이뤄낸 과학 연구 성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2022 대한민국 과학대전인데요. 오늘 과톡이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같이 만나보시죠. 지난 15일 일산의 한 행사장.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성과를 공유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2022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과학기술 미래를 답하다라는 주제로 연구 성과 전시와 강연 등이 열렸는데요. 한 해 동안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힘쓴 우수 과학자 시상식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희망을 공유하고 모두가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축제 한마당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장을 찾은 또 다른 손님이 있었으니 이탈리안 커플 프란체스코와 소피아. 프란체스코, 여긴 어디죠? 소피아와 나의 한국 첫 여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엄청난 페스티벌이 열리는 곳을 찾아왔어요. 오, 디아모! 나의 프란체스코와... 소피아! 그럼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 소피아. 그냥 놀기는 심심하니까 저 페스티벌 안에 신기한 거를 많이 찍어온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는 건 어때요, 소피아? 100만 오빠! 100만? 소피아! 내기를 시작하자마자 앞다투어 행사장으로 직행하는 열정적인 이탈리안들. 먼저 소피아는 초격차 기술관을 찾았는데요. 초격차 기술관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젠지 등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기술 성과가 전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행사는 여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죠? 네, 여기는 저희가 이제 지라갈륨이라는 화물 반도체를 이용해서 RF 전자소자를 만든 결과를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곳이고요. 여기 해트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 반도체 실험실을 이용해서 거기서 제작된 반도체 소자들을 이렇게 지금 전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반도체들인 거죠? 저희는 이제 크게 이제 민수용이랑 분수용으로 나눌 수 있고요. 민수용은 이제 5G나 6G에 들어가는 지지국이나 중계기를 사용될 수 있고요. 분수용으로는 이제 감시 정찰 분야의 안테나나 레이더 이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부터 차세대 신소재까지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놀라운 기술력을 엿볼 수 있었던 전시였습니다. 한편 우주 전시관을 찾은 프란체스코. 본조르노, 어메이징, 사이언티스트 대단해. 오 마이 갓, 누리호!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발사체 성공 국가가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우주기술 부스에서는 이런 누리호 관련 전시물과 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 모형, 인공위성 모형 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게 누리호 엔진 맞나요? 맞습니다. 누리호 2단에 사용되는 엔진입니다. 와우! 근데 보니까 좀 깨끗하게 좀 닦아놓지. 이거 너무 시큼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또 이 엔진이 새까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요? 로켓 엔진이 연소 시험을 하면서 그 불꽃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까만 수검댕이들이 생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우주 개발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그런 곰댕이라고 할 수 있죠. 좋습니다. 이거 실제로 내 손에 묻었어. 누리호 때문에 쓴 거야. 허허, 이런 영광이. 바로 그 옆에서는요,
누리호의 마지막 불꽃 3단 엔진과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 페이로드 페어링의 실험 모델을 볼 수 있었고 다누리 모형도 전시돼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발사돼 계속해서 달을 향하고 있었던 다누리. 달 도착 시간은 지금 10시간 잠깐만 지금 10시간 남았다고? 네, 10시간 남았습니다. 엄마 진정한 달 궤도선이 된 다누리는 앞으로 궤도를 돌며 임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엔 소피아를 만나볼까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아노 선율. 그 주인공은 소피아? 어떤가요? 제 연주가. 아니 건반에 전혀 손이 닿지 않고 있잖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작동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AI에게 음악을 작곡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매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 방법을 진화시키는 플러그인에 담았거든요. 먼저 음악의 장르를 정하고 원하는 코드를 선택하면 몇 초 만에 뚝딱 작곡을 완료해주는 AI 작곡가님. 와우! 언빌리버블! 순식간에 분위기 있는 곡이 완성됐습니다. 이 작곡 AI는 음악 이론을 학습해 개연성 있는 멜로디를 만들어내는데요. 인간 작곡가의 뇌 반응을 모사해 진화 알고리즘, 딥러닝 작곡 이론, 작곡 노하우 등이 긴밀하게 연계돼 동작한다고 하네요. 우와! 너무 완벽한 나를 위한 그런 기술인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인증사진 찍어도 될까요? 너무 잘생겼어. K-pop 스타일이야. 하나, 둘, 셋. 한편 프란체스코는 오 바이시클 이거 타볼 수 있어요? 네, 이거 타보실 수 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우 이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 이제 미래 스마트 시티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새롭게 수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핵심 요소 기술들을 만들었습니다. 아우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아우 그렇죠. 대기 오염 문제도 있고요. 예. 미세먼지도 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길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 여러 가지 뭐 땅이 파여 있다든지 포토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모빌리티에 저희가 IoT 장비를 달아가지고요. 예, 그런 장비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대책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해도 도로 정보가 수집되는 기술. 사람이 다니기 힘든 심한 사고 현장에서는 이 사륜구동 로봇을 이용해 대기질, 장애물 등의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그 시각 소피아는 우와! 여기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죠? 여기는 소리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소리로? 어떻게요? 소리는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는 소리를 이용해서 용액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그 용액의 움직임을 조절을 통해서 산소의 용해를 조절하고 그를 이용해서 산소와 반응하는 화학 반응을 용액 안에서 영역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을 합니다. 네이처 케미스트리 같은 국제 학술지에도 실리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실험인데요. 그거 그러면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건가요? 한번 보여주세요. 시. 산소와 반응하면 색이 변하는 지시학을 놓고 연결된 스피커를 켜봤습니다. 그러자 동심원 모양의 무늬가 생기는데요. 소리에 흔들리며 산소와 반응한 부분만 색이 변한 겁니다. 이외에도 증강현실을 이용해 움직이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놀라운 기술부터
월드컵의 열기를 다시 느낄 수 있었던 로봇 축구 경기까지 체험거리도 가득했던 과학기술 대전. 어떻게 사진은 많이 찍었나요, 소피아? 물론이죠. 아, 어디 한번 사진을 보여줘봐요. amore mio, Sofia. 그럼 내 거 봤으니까 소피아 것도 한번 볼까요? 제 사진을 보여드리죠. 소피아. 이거 전시물은 안 찍고 죄다 연구원들 사진만 찍으면 어떡합니까? 이 전시물들도 신기하지만 이 전시물을 개발하고 연구하신 연구원부대의 열정이 더 멋지고 대단하잖아요. 그래도 소피아, 원래 전시물 찍기로 한 건데 이건 반칙 아닙니까? 어디가 반칙이라는 거죠? 연구원부대의 열정이 멋지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100만 원을 잠깐만. 직업을 놓고 왔네. 됐어요. 이럴 줄 알았어. 됐어요. 프란체스코, 나 이제 당신이 필요 없어. 나 잘생긴 연구원을 찾아서 떠날 거야. 이 찌찌한 남자 같으니라고. 소피아, 소피아. 2022년도 어느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도 바이오 분야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올해 가장 주목받은 바이오 분야 5대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올 한해 바이오 분야 5대 이슈를 꼽아 오셨는데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았을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가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바이오 분야의 투자 심리도 얼어붙었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 바이오 분야 투자 심리는 한마디로 투자 빙하기다. 투자가 위축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투자 분야에서 이 코스닥 시장 상장은 어떤 투자의 꽃으로 불리거든요. 예. 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 자금을 가장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회수하려고 할 때 좀 막대한 이익을 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코스닥 상장, 기술특례 상장이었기 때문인 거죠.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술특례 상장한 기업들이 28개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가운데 이제 바이오 기업은 한 10개 정도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20년인가요? 이 바이오가 활황이었을 당시에는 네. 그 숫자가 기술특례 기업이 25개였는데 네. 그중에 바이오가 17개였으니까 70% 육박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70%가 바이오 기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로 뚝 떨어졌으니 이 바이오 분야 투자가 얼마나 위축됐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이런 투자 부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관련 업계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어떤 관련 업계나 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도대체 이 심리가 언제쯤 회복이 될까 뭐 이런 거일 텐데요. 네. 이 인공지능으로 이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의 경우에는 원래 올해 4분기에 이제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었는데 네. 근데 투자자들이 투자 유치를 좀 꺼리다 보니까 이제 내년 상반기로 이제 투자 유치 계획을 바꾸기도 했어요. 네.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좀처럼 투자자들이 이제 문을 열지 않는다, 돈 지갑을 풀지 않는다 이런 거고 사실은 이제 이게 내년 1월까지 계속 이런 좀 빙하기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좀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뭐 그나마 좀 투자를 유치한 바이오 기업의 경우에는 원래 목표했던 뭐 투자금 한 절반 정도 깎여서 뭐 유치하기도 하고 네. 뭐 그나마 유치한 것도 다행이긴 하지만 이제 대다수의 기업들은 투자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히는 기업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내년엔 좀 분위기가 반전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CDMO 붐이 일었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CDMO는 이제 우리말로 위탁 개발 생산이라는 뜻인데 이 CDMO라는 용어가 이제 우리 사이에 좀 각인이 된 계기가 이 코로나19에서 이제 백신 위탁 생산했었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개발 생산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어떤 그 위탁 개발 생산 능력이 뛰어나서 뭐 전 세계적인 백신 생산 허브를 만들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CDMO가 이렇게 좀 살짝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이제 이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기업들이 CDM을 꽤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CDM으로는 거의 뭐 전 세계 탑에 들어가는 업체였죠. 네. 근데 이 CDM하고 좀 맞물려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라는 게 있어요. 예. 신약 개발을 하는데 세포나 유전자를 치료해서 이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이제 새로운 신약 개발 분야인데 네.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뭐 하나 둘씩 승인을 받고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예전에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뭐 백혈병이나 뭐 난치병, 암 뭐 이런 것들과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네. 대단히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이런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바이오 벤처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이제 벤처 수준이다 보니까 대규모 생산 시설이나 설비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설비를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에 위탁 개발 생산을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DMO가 굉장히 붐빌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존에 하던 바이오 사업 위에 뭐 CDMO 위탁 사업을 하겠다 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새롭게 이 분야에 진출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소식이 또 주목을 받은 이슈죠. 이제 사실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코로나19 개발 백신을 시작한 건 좀 됐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지난해 말에서 뭐 올해 1분기 사이에는 아마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을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또 소문이 돌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 6월달에 이제 승인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제조합 단백질 방식의 백신으로 이 백신은 뭐 자궁경부암이나 뭐 간염, B형 간염에 이미 쓰였던 백신이라서 예. 오랜 동안 이게 이미 상용화가 됐고 사용된 방식이어서 굉장히 안전한 게 장점이다. 뭐 이런 특징이 있는 백신이죠. 네.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도 이 제조합 단백질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mRNA 백신이 상용화는 됐지만 이게 세계 최초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좀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어떤 좀 상대적으로 더 안정한 것으로 알려진 이런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죠. 네. 하여튼 나오긴 나왔는데 그 6월달에 이제 승인이 됐잖아요. 근데 그 무렵은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우리 사회에 많이 이렇게 유행하는 그런 때였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하위 변이도 계속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이 이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그 우한 바이러스라고 있잖아요. 초기 바이러스요. 처음에 나왔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네. 그걸 겨냥해서 개발된 백신이다 보니까 그 무렵 시점부터는 이게 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좀 효용이 없는 거 아니냐. 계속 이제 그런 주장이 나왔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지금도 개량 백신만 이제 맞게 됐잖아요. 예. 부스터 부스터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효용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질병청에서도 뭐 좀 생산 중단을 권고했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이 생산을 중단하지 않기로 지금 결정을 내린 거죠. 그 상황이 이제 굉장히 힘들게 개발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이게 이제 바이러스가 변이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은 이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안타깝지 않냐. 이게 굉장히 힘들게 개발을 했는데 이게 그만큼의 효용을 발휘하지 못했으니까 이건 조금 안 좋은 케이스가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뭐 우리의 의학 기술이 큰 성장을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 1조 2천억 원대 기술 수출 대박을 터뜨렸다는 소식이군요. 이게 이제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인데 사실은 이제 올해가 굉장히 바이오가 호황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에 이런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고 거의 뭐 없었어요. 기술 수출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이제 기술 수출한 거는 그 파킨슨병이라고 있잖아요. 그 네. 뭐 모하마드 알리나 뭐 이런 친구들이 알았던 그 파킨슨병에 대한 어떤 그 신약 후보 물질 기술을 이제 수출을 한 거죠. 그 사노피라고 다국적 제약사가 있는데 이제 이 회사에 한 1조 2천여 원 정도를 기술 수출했다. 이 기술 수출을 하면은 이 총 금액을 한꺼번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중에 계약금을 먼저 받거든요. 네. 근데 계약금 한 900여 원 정도 받았는데 이게 대략 비율로 하면 10%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자국에 있는 큰 회사한테 기술 수출할 경우에 이런 계약금을 받을 경우에 뭐 잘 받아야 한 5%, 7% 정도 받거든요. 그럼 이 회사가 10% 정도로 받았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라는 걸 인정을 해서 뭐 그렇게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나머지 금액들은 이제 임상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받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아무쪼록 이제 이 회사가 이거를 이제
동물 실험을 마치고 이제 기술 수출했기 때문에 이 사노피는 이제 임상 시험을 들어갈 거고 네. 임상에서 이제 좋은 결과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보는 또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자, 파킨슨병 신약이 탄생하길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5대 이슈 가운데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슈인데요. 뭔가요? 그 이제 치매는 뭐 이 고령사의 어떤 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이제 고령화가 전 세계로 급속히 진행이 되면서 치매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네.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치매가 치료제가 없어요. 사실 이제 지난해 미국 FDA가 미국의 이제 그 바이오젠이라는 바이오 회사가 만든 치매 신약을 네. 승인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 약이 이제 효능보다는 부작용이 너무 커서 이게 이제 사실상 사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승인은 됐지만 사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사실상 폐기된 그런 안타까운 약이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바이오젠이 이런 어떤 약의 어떤 실패를 딛고 이 두 번째 치매 신약을 개발하고 있어요. 네.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그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 처음에 그 장애인들이 개발해서 실패했던 그 약보다 효능은 좋으면서 부작용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치매 학회나 관련 업계에서는 뭐 부작용도 많이 줄어들는데 효능도 좋으니까 예. 이게 이제 정말 진정한 치매 치료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내년 1월 초에 미국 FDA가 심사를 할 예정인데 네. 아마도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지금 업계는 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치매 치료제 관해서 한 가지 더 좀 설명하자면은 네. 사실 치매는 아직까지 그 원인이 뭔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가설이 이제 아밀로이드 가설인데 이 약이 이제 그 아밀로이드를 겨냥해서 만든 항체 치료제인데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승인이 되고 환자들에게 처방이 돼가지고 좀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있으면서도 부작용이 없다라는 게 판명이 된다면은 정말 진정한 치매 치료제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아밀로이드 가설도 더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바이오계는 뭐 코로나19와 더불어서 다양한 이슈들이 가득했었는데요. 내년은 모쪼록 바이오 업계에도 훈풍이 가득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애초 계획보다 이틀 빠른 지난 27일 최종 목적지인 달 임무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다누리는 앞으로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서 본격적인 과학 탐사에 나섭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달 임무궤도 진입을 위한 마지막 3차 기동에 나선 다누리. 앞서 17일 1차 진입 기동과 21일 2차 진입 기동에 이어 최종 궤도 진입 작정도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진입 기동은 현재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다누리를 원형 궤도로 바꿔 100km 상공에 안착시키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애초 다누리는 총 5회 진입 기동이 계획됐지만 1차 진입 기동에서 기동 운영 안정성이 확보돼 3차례로 기동 횟수가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달 궤도 진입도 애초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진 27일에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지구를 넘어 달에 닿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로서 우주 탐사 역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다누리는 앞서 지난 8월 미국 나사 발사장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달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8만 킬로미터이지만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 태양 쪽으로 갔다가 지구와 달로 방향을 선회하는 항법을 이용했습니다. 지난 9월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 지점에 도달했다가 선회하면서 달까지의 머나먼 여정에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후 달로 순항하던 다누리는 이달 17일 첫 번째 임무궤도 진입 기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두 번째 고비도 넘긴 겁니다. 달 궤도에 안착한 다누리는 내년 1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달 자원 탐사와 미국 아르테미스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등 본격적인 과학 임무에 나섭니다.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임무 운영에 착수하게 되며 이때의 운영 상황과 잔여 연료량 등을 예측하여 추가 임무가 가능한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누리 발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달 탐사에 나선 우리나라. 오는 2032년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로 달 표면에 착륙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에 최신 기술을 적용해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원전 수출을 위한 안전성 확인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합동 업무 보고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과학을 바탕에 둔 원자력 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계속 운전을 신청한 고리 2호기에 대해서는 심사에 적용할 최신 기술 기준을 명확한 뒤 최대한 논란 없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를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설계 수명 종료를 앞두고 계속 운전을 신청할 원전이 최소 10기라는 점을 고려해서 원전 노형별 기술 기준을 선행 검토하는 등 안전성 확인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해외에 수출하기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원안위 내부에 수출 지원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신규 수출 노형에 대한 맞춤형 규제 지원 체계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10대 과학뉴스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과 한국계 수학자 허준희 교수의 필지상 수상 등이 뽑혔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올 한 해 주요 연구개발 성과와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과학기술 등을 선정해 올해 10대 과학기술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 이슈 부문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 성공, 한국계 수학자 허준희 교수의 필지상 수상, 그리고 한미 원전 동맹을 통한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수출 협력 등 4건이 선정됐습니다. 연구개발 성과 부문에서는 국산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시험 비행 성공, 전기차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 개발, 세계 최고 성능의 전고체 전지 개발 등 6건이 뽑혔습니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R&D에 오는 2027년까지 25조 원을 투자하고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이 함께 총력 대응해서 국가전략기술을 본격 육성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오는 2032년까지 2조여 원을 투자해서 달에 착륙선을 보낼 발사체 개발에 착수하고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서 양자, 첨단 바이오, 탄소 중립 등의 핵심 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 성과 확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엔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10여 년 뒤엔 이런 의사 부족 현상이 진료과 전체로 확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고 복지부도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며 원론적인 답은 내놓은 가운데 의사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이달 초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바이오 산업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 과학자 양성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과대 증원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 정원 산정 시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가 공문까지 보내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상황은 심각합니다. 올해 수도권의 한 상급 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2년째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면서 결국 병동을 폐쇄했고 서울 주요 대학병원들도 의사 부족으로 소아과 응급실 운영을 축소했습니다. 저출생으로 환자는 주는데 의료 수가도 낮아 기피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지만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 자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 중으로 현재 신입생이 전문의로 일하게 되는 10여 년 후엔 의사 2만 7천여 명이 부족해 전 의료 분야에서 모두 의사를 구하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이 심각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의대 정원을 관리하는 복지부도 증원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문제입니다. 의사단체는 낮은 수가 때문에 진료과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면서 증원보다는 기피과 보상을 늘리고 의료 체계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필수적인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무조건 인원 확대로 늘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정부는 2020년에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전공의 집단 휴진과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등 거센 반발로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유무급 휴가를 주는 법안 마련을 추진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제5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현재 공무원과 직장인이 국가나 사업주의 재량으로 갈 수 있는 유무급 학습 휴가를 전 국민에 의무화하기 위해 내후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30살부터 59살을 생애 도약기로 보고 이 나이대 국민 대상으로 평생학습 휴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평생학습 원패스 카드라는 이름으로 비용도 지원할 예정인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 내일배움 카드 등과의 중복 여부를 따져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경험학습 인증제처럼 직업 경력만 가지고도 학위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학습경험 인정제도 새로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운영하는 전담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가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의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전망치가 갈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분의 1 감소하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하지만 4분기 실적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평균 영업이익은 7조 4천억 원으로 3개월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35%가 줄었으며 일주일 전 전망치보다도 악화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매출의 95%를 차지하는 SK하이닉스는 10년 만에 첫 분기 적자가 유력합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적자 예상 금액이 50% 이상 확대됐습니다. 관련 업계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12월 연말을 지나면서도 PC와 스마트폰 등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아 반도체 재고가 소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분기 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반도체 판매량이 좀 부진한 걸로 감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점들 때문에 12월 들어서 여러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치를 많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 불황은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세가 둔화하고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아 회복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내년 하반기부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 스마트폰, PC 같은 ICT 디바이스들의 수요가 올해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회복하는 게 23년도 후반부터 24년 정도로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3, 4분기에 가시적인 회복이 있지 않을까. 반도체는 생산량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한파로 내년 반도체 수출은 올해보다 15% 감소하고 그에 따라 전체 수출도 4%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무역협회는 내다봤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나라는 타이완과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역협회는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에서 중국 비중이 지난 2018년 30.1%에서 지난해 11%로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타이완의 점유율은 9.7%에서 17.4%로 베트남의 점유율은 2.6%에서 9.1%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점유율은 11.2%에서 13.2%로 2.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편중된 반도체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수출을 6,800억 달러 이상 달성해 2026년 세계 수출 5위, 제조업 3위에 오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새해 업무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시장이 블록으로 묶인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서 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업무보고의 화두는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에너지 위기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 타개입니다. 국가끼리 블록화가 돼서 이런
소위 패키지로 이런 통상과 무역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필수적인 그런 원자재를 조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수출을 6,800억 달러 이상 달성하고 설비 투자 100조 원, 외국 자본 투자 300억 달러 이상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26년엔 수출 5위, 제조 3위, 경제 영토 1위를 차지하겠다는 비전입니다. 수출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의 무역 금융을 공급하고 원전 시장 개척과 함께 방산, 플랜트 수주를 총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EU의 탄소 국경 제도 등의 선제적,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미국, 일본, 타이완이 함께하는 반도체 협력은 국익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성공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정부와 민간이 정말 한몸이 돼서 이런 관료주의적인 이런 사고를 완전히 버리고 기업 중심, 국민 중심으로 좀 정부도 확실하게 변모해야만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조 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미래 핵심 분야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조선시대 대표 신학자인 홍대용이 만든 천문시계 혼천시계가 260년 만에 실물로 복원됐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조선 후기 천문시계인 혼천시계에 대한 문헌과 현존하는 기계식 시계 등을 분석한 뒤 복원 모델 실험 등을 거쳐 원형에 충실하게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원된 혼천시계는 천체의 운행을 통해 날짜와 시각을 알려주는 혼천이에 추의 힘으로 작동하는 자명종을 연결한 방식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복원한 혼천시계를 내년 봄부터 전시하고 관람객이 핵심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탁이 가능한 내구성을 갖춘 나노메쉬 생체 소자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이성원 교수팀은 지질자원연구원 최지혁 박사팀과 공동으로 고분자 나노 섬유 위에 금이 은을 감싸는 이중 구조의 금속 나노와이어를 제작해 내구성을 높인 통기성 나노메쉬 생체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제작한 소자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50회 세탁을 진행한 결과 세탁 후에도 전기적 신호가 정상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열화학적 공정이 아닌 태양광으로 높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변지혜 이동기 박사팀은 기존 고온고압의 열화학적 공정에서 안트라퀴논 유기 분자가 과산화수소를 생산한다는 것을 것에 착안해 광촉매 유기 반응 용액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유기 반응 용액 자체가 빛을 흡수해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규명했으며 태양광 화학 변환 효율 또한 1.1%를 달성해 기존 최고 효율인 0.61% 기록을 경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고 수준의 AI 학회에서 개최한 세포 인식 기술 경진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카이스트 김재철 AI 대학원 윤세영 교수팀은 초고해 상도의 현미경 이미지에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세포를 인식하는 메디아 기술을 개발해 세포 인식 기술 경진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데이터 기반 접근법과 모델 기반 접근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메디아 기술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고해상도 이미지를 빠르게 연산함으로써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하게 세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상공 100km 임무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달 탐사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다누리는 본격 임무 수행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